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저랑 이상스쿨에서 뜨거운 반응을 보였던 두 가지 이슈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그럼 이상스쿨의 탑2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일본 컨테이너 선사인 원이 운항하는 초대형 컨테이너선에서 또다시 컨테이너 박스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정말 한두 번도 아니고 왜 이러는 걸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원은 13,900T 유급 컨테이너선 마드리드 브리지오가 1월 7일 오전 8시께 대서양에서 항해하던 도중 컨테이너 박스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원 측은 현재 사고 조사 중이어서 사고 원인과 피해 규모는 알 수 없으며 선박 운항 일정은 지연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마드리드 브리지오는 이마바리 조선이 건조한 13,900T 유급 시리즈 10척 중 한 척으로 2018년 건조됐으며 K라인이 선주사이고 원의 용선대 20호 노선에 투입돼 운항 중입니다. 20호 노선은 카오슝, 얀티엔, 홍콩, 카이넵, 싱가포르 등을 거쳐 수에즈 운하를 통과, 미국 동안의 뉴욕과 노폭, 첼스턴, 서베너를 기항하고 다시 아시아로 되돌아오는 서비스입니다. 마드리드 브리지오는 12월 초에 아시아를 출발해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고 미국 첫 번째 기항지인 뉴욕항으로 운항하던 도중 컨테이너 붕괴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 원인은 자세한 조사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사고 당시 대서양 해역에서 강한 태풍이 발생했던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으며 실제로 마드리드 브리지오의 AIS 궤적을 보면 태풍을 피하기 위해 항로를 남쪽으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드리드 브리지오는 컨테이너 박스 붕괴 사고가 발생한 데다가 태풍을 피해 항로도 남쪽으로 변경했으며 선속도 낮춘 것으로 알려져 당초 뉴욕항 기항 예정일이 1월 17일에서 20일로 변경됐습니다. 한편 일본의 선박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2020년 12월 하와이 해안에서 악천후를 만난 일본 국적 선박이 약 2,000개에 달하는 컨테이너를 분실하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세계적인 선박 회사인 오션 네트워크 익스프레스에 따르면 일본 국적의 선박원 에이퍼스는 지난달 30일 중국을 출발해 캘리포니아 롱비치까지 화물을 운반하던 중 하와이 북서쪽 약 2,600km 떨어진 지점에서 강풍과 큰 파도를 만났습니다. 당시 사고도 이번 사고와 같은 선사인 원인데요. 일본은 왜 계속 비슷한 사고가 나는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일까요? 한편 당시 영국 일간지 데일리 메일에 따르면 원 에이퍼스호는 악천후를 만난 뒤 싣고 있던 컨테이너 일부를 분실했고 이 규모가 최소 1,816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치 종이 상자처럼 마구 무너져 있는 대형 컨테이너의 수백 개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일부 컨테이너는 무너지기 직전의 구도로 아슬아슬하게 적재돼 있었습니다. 선박회사 측은 폭풍우를 만난 원 에이퍼스호가 흔들리는 과정에서 갑판에 적재돼 있던 컨테이너가 무너지면서 바다로 빠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고에서 가장 큰 문제가 있었는데요. 문제는 유실된 컨테이너 약 2,000개 중 60여 개의 위험한 물품을 탑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위험한 물품에는 과일 주스 농축액부터 지난 여름 베이루트에서 폭발을 일으킨 화학 비료와 폭죽의 휘발성 혼합물 등 다양한 물질을 포함했죠. 해당 선박회사 측은 분실된 60여 개의 컨테이너에 실려있던 위험한 물품의 정확한 종류를 밝히지 않았으며 이 밖에도 불꽃놀이를 실은 컨테이너 54개, 전자배터리를 실은 컨테이너 8개 등이 분실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선박회사 측은 사고의 원인 분석 및 조사를 통해 장비와 적재량의 적합성 등을 포함한 모든 측면을 살피고 다시는 이러한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아프리카 인도양 섬나라인 모리셔스 해안에서 일본 화물선 좌초로 인해 기름 유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2020년 10일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환경단체 모리셔스 야생생물기금 측은 이번 기름 유출 사고와 관련해 자연환경이 원래대로 돌아오는데 몇십 년이나 걸릴지도 모른다고 밝혔습니다. 야생조류를 비롯해 멸종 위기종이 다수 생식하는 모리셔스 생태계에 미칠 영향까지 고려하면 피해가 막대하다는 것입니다. 이 단체에 따르면 기름은 맹그로브 숲과 모래사장에 대량으로 흡착됐습니다. 맹그로브는 아열대 또는 열대하고 기수역의 염생습지나 해변에서 자라는 나무를 말하는데 특히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를 보전하는 람사르 협약에 지정된 구역도 있는 만큼 환경에 미칠 영향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는 게 이 단체의 설명입니다. 이번 사고 지점은 모리셔스에서도 다양한 희귀생물이 사는 것으로 유명한 블루베이 해양공원 보호구역 근처로 청정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곳입니다. 이와 관련해 모리셔스 당국은 환경 비상사태를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사고는 2020년 7월 발생했습니다. 일본 3대 해운회사인 쇼센미스이의 용선 화물선인 와카시오호가 중국에서 싱가포르를 거쳐 브라질로 가던 중 모리셔스 해안에 좌초한 것입니다. 막대한 양의 기름은 지난 6일부터 유출되기 시작했습니다. 사고 선박에는 5개의 연료탱크에 약 3,800톤의 중유가 실려 있고 이 가운데 1,180톤이 들어있는 탱크가 파손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철광석 등을 운반하는 사고 선박은 길이 약 300m의 대형 화물선으로 2007년 건조됐습니다. 모리셔스 정부는 당시 사고에 대처할 기술과 전문 인력이 없다며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게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교도통신은 이번 사고가 모리셔스의 관광산업에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오노 아키히코 쇼센미스이 부사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파손된 연료탱크에서 1,000톤 이상의 중유가 유출된 것으로 보인다며 사고 수습을 위해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일본 조선업계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각종 선박 사고에 휘말려 글로벌 선주들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 조선업계는 최근 수년간 세계 1위 자리를 더욱 굳히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일본은 한때 전 세계 조선업을 호령한 절대 강자였지만 21세기 들어 한국 조선업계에 밀리기 시작했고 2010년대 이후에는 중국 조선업계에도 자리를 내주는 초라한 신세가 됐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해외에서 발생한 대규모 선박사고 선박이 모두 일본 조선업체가 건조해 국제무대에서 조롱거리로 전락하는 분위기입니다. 작년 8월 일본 해역에서 두 동강 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이 사고 선박은 일본 조선업체 츠네이시 조선이 만든 크림슨 폴라리스호로 밝혀졌습니다. 이뿐 아니라 이 선박을 운용하던 기업 또한 일본 선사 도운 키센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었습니다. 크림슨 폴라리스호는 강한 바람에 밀려 암초와 충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선박이 바람에 밀려 이 같은 사고를 냈다면 이는 일본 선박 건조 능력과 선박 운용 능력을 의심케 하는 대목입니다. 일본산 선박의 사고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대만선사 에버그린 소속 컨테이너선 에버기브노는 지난 3월 오작동으로 수에즈 운하 가운데를 막아 운하 길막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일으켰습니다. 당시 문제가 됐던 에버기브노 역시 일본 조선사 이마바리 조선이 건조한 선박입니다. 에버그린 측은 사고 선박이 바람에 밀려 제대로 조정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마바리 조선은 선박 운용을 제대로 하지 못한 에버그린 측 실수라고 항변했습니다. 사고 선박을 둘러싼 양측 공방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지만 일본 조선업체의 선박 건조 능력에 빨간 불이 켜진 것은 분명합니다. 통상 조선업계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선박 건조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 중국은 이에 못 미친다고 여깁니다. 중국은 주로 낮은 인건비로 새 선박을 만들지만 한국은 일본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인건비, 정확하고 빠른 건조기간 등을 앞세워 다량의 고부가 가치 선박을 수주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등 북미 선사와 유럽 선사가 굳이 선박 제조 가격이 비싼 일본 조선사의 신조선을 발주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영국 조선해운 시황 전문업체 클락슨 리서치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전 세계에서 발주된 선박 물량 401만 CGT 100척 가운데 한국은 181만 CGT 24척, 중국은 177만 CGT 49척을 수주해 업계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에 반해 일본은 40만 CGT 21척을 수주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는 신조선 건조 기술을 활용할 사례가 충분치 않다는 말입니다. 일본 조선사 건조 기술력이 뛰어나다고 해도 건조 사례가 많지 않다면 건조 기술력은 쇠퇴하기 마련입니다. 이뿐 아니라 일본 조선사가 수주한 물량은 대부분 자국 선사 발주 물량이 대부분입니다. 즉 유럽 선사, 북미 선사 등 글로벌 업체의 선박을 공급하는 것보다 일본 선사의 선박을 공급하는 일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자국 발주, 자국 수주 시스템은 안정적인 물량 확보 방식이기는 하지만 건조 경쟁력 약화라는 문제를 낳는데요. 선박 건조에 대한 문제가 발생해도 국내 문제로 국한하기 때문에 사고가 유야무야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 조선업계 경쟁력은 자타공인 세계 최고라며 중국 조선업계가 낮은 인건비를 경쟁력으로 내세우며 한국을 추격하고 있지만 중국은 물론 일본 조선업계는 더 이상 한국의 경쟁자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처음으로 4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틀 연속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는데요. 일본 공영방송 NHK 집계에 따르면 19일 하루 동안 일본 전역에서 41,485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일본의 하루 확진자가 4만 명을 넘은 것은 코로나19 발병 이후 처음입니다. 또한 전날 32,195명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3만 명을 넘어섰던 것에서 하루 만에 무려 1만 명 가까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코로나19 새 변이 오미크론 유입, 주일 미군 기지 내 확진자 속출,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백신 3차 접종률 부진 등 악재가 겹친 이번 대의에는 앞선 제1에서 5차의 감염 확산 속도를 훨씬 앞지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조언하는 후생 노동성 전문가 회의에서는 지금까지 경험한 적 없는 속도로 신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다라며 현재는 젊은 층의 감염이 압도적으로 많지만 향후 고령층으로 확산할 경우 중증 환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도쿄를 포함한 13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방역 비상조치인 만연 방지 등 중점 조치를 이달 21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적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코로나19 대책본부 회의에서 중점조치 적용 지역 확대를 결정하며 광역지자체와의 밀접한 소통, 전문가의 의견에 근거한 과학적 판단, 의료진의 협력, 무엇보다 국민의 협력을 얻어 이 위기를 극복하고 싶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기시다 총리 취임 후 확진자 수가 급감한 상황에서 일본은 청결이 습관화돼 있는 데다 집에서 신발을 벗고 대중교통에서 떠들지 않는 문화로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나라가 됐다는 자화자찬식 보도를 하기도 했는데요. 당시 일본 정부가 하는 일이라면 무조건적으로 응원을 보내는 보수 네티즌들조차 청결과 은폐조차 구분 못한 기사라며 혀를 차기도 했습니다. 이 자화자찬식 기사에 일본 네티즌들조차 비판의 목소리를 냈는데요. 청결해서 감염되지 않은 게 아니라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청결해서 감염되지 않았으면 왜 지금은 확진자가 4만 명을 넘냐는 반응입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발언이죠. 일본의 이러한 모습은 일본이 얼마나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은폐하기에만 급한 나라인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한편 코로나 국면의 새로운 게임 체인저로 부상하고 있는 화이자사의 팍스로비드에 세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인 팍스로비드가 지난 13일 국내에 반입됐습니다. 13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에 들어온 팍스로비드는 초기 도입 물량 3만 1,000명분 중 2만 1,000명분으로 3주 동안 하루 1,000여 명에게 처방할 수 있는 분량이며 나머지는 1만 명 분량은 1월 말께 추가 도입된다고 알려졌습니다. 한편 미국 화이자가 만든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가 국내에 도입된 것에 대해 외신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국 ABC는 14일 한국이 화이자 치료약을 처음 공급받았다는 제아의 기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팍스로비드 확보 상황을 자세히 전했습니다. 전날 2만 1천 명분을 확보한 데 이어 이달 말까지 1만 명분을 추가로 확보한다는 내용과 함께 이들 분량이 어디에 어떻게 활용될지 등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한국 정부가 머크사의 몰누피라비드에 대해서도 긴급 사용 승인을 내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방송은 팍스로비드가 전 세계적으로 부족해 공급이 빠듯하기 때문에 이 알약을 공급받게 될 환자도 제한돼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실제로 팍스로비드는 세계적으로 미국, 영국, 이스라엘 정도만 초기 물량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이달 중에 화이자와 공급 계약을 체결해 이르면 2월 중 사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백신 확보 초기에는 한국의 확보가 늦었다며 조롱하더니 현재는 자신들이 역풍을 맞고 있는데요. 한편 일본에서는 코로나 치료제를 빠르게 확보하지 못해 다른 치료제를 임시방편으로 사용하고 있어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에서 아비간이라는 제품명의 인플루엔자 치료제가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약으로 사용되고 있어 세계의 주목을 끌고 있는데요. 아비간은 일본 후지필름 HD 그룹의 제약회사인 후지필름 토야마화학이 개발한 제품으로 인플루엔자 치료제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후지필름 HD 주가 대폭 상승, 아비간의 신형 폐렴 치료에 시험 투여, 신형 인플루엔자용으로 약 200만 명분 정부 비축으로 납입 완료 등의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블룸버그는 또 후지필름 홀딩스가 신형 인플루엔자 치료약 아비간의 증산 검토에 들어갔다. 일본에서 감염 확대가 계속되는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약으로서 정부로부터 증산 요청을 받은 것이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아비간의 효능 효과 및 사용상의 주의에는 다른 항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약이 효과가 없거나 불충분할 때 신형 또는 재응용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증에 사용한다고 국가가 판단한 경우에만 환자에 대한 투여가 검토되는 의약품입니다.
아비가는 세균 감염증에는 효과가 없으며 소화 등에 대한 투여 경험은 없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인과관계는 불명하지만 부작용으로 추락 등의 이를 우려가 있는 이상 행동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으며 쇼크 및 아나필락시스 등의 부작용도 적지 않습니다. 한편 한국은 일본이 코로나 치료제 확보가 늦어지고 인플루엔자 치료제로 임상을 진행하는 동안 국산 백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8개 기업이 코로나19 백신 임상 실험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SK바이오사이언스의 임상 3상이 참여자 모집을 완료했습니다. GBP510 임상 3상은 총 3,990명 규모를 목표로 작년 8월 30일 첫 피험자 투여를 개시한 이후 한국 및 태국, 필리핀, 베트남, 우크라이나, 뉴질랜드 등 해외 5개국에서 임상 참여자를 모집해 5개월 만에 약 4천여 명을 모집했습니다. 향후 SK바이오사이언스는 개발 중인 백신에 대한 신속한 검체 분석 및 데이터 확보를 통해 올해 상반기 중 백신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검체 분석은 지난 17일 기준 모두 2,163건이 입고돼 1,764건에 대한 분석이 완료됐습니다. GBP510은 감염병 대응 혁신 연합 지원을 받아 개발이 완료될 경우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전 세계 국가에 공급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 중인 국산 백신 1,000만 회분에 대한 선구매 절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간 정부는 임상 참여자 모집을 지원하고 임상진행국가 주재제휴공관을 통해 임상허가 등 신속한 임상 진행을 지원하였고 국립보건연구원과 국제백신연구소를 통해 백신 효능 분석을 위한 정부 주도의 신속한 검체 분석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한편 현재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백신을 만드는 회사들이 전 세계에서 엄청난 돈을 계속 벌어들이고 있는데요. 모든 나라의 백신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그 특허를 포기하고 내용을 공개하라는 압박에도 회사들은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특허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백신 개발진이 등장했습니다. 베일러의대 연구팀을 이끌고 있는 피터 호테즈, 마리아 보타치 교수는 자신들이 개발한 코로나 백신 코르베백스의 특허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현재 화이자와 모더나는 올해에만 백신 판매로 111조 원 넘게 벌어들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들의 관심사는 백신으로 돈 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백신으로 돈을 벌고 싶지 않다며 이 끔찍한 팬데믹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자 나라 접종률이 76.8%에 비해 가난한 나라는 8.9%에 불과한 백신 불평등을 해결하지 않고는 팬데믹이 끝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한편 인도에서 3,000명이 참여한 대규모 임상시험을 2차례 실시한 코르베백스는 델타 변이에도 예방 효과가 8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오미크론에 대한 임상시험도 진행 중인데 연구팀은 결과를 낙관했습니다. 또한 코르베백스를 만드는 유전자 제조합 방식은 1980년대부터 B형 간염, 백신 등에 사용된 것으로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적어 접종 거부감도 덜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코르베백스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비해 부작용 반응이 50% 낮았으며 단백질 제조합 백신에 대해서는 이미 수십 년 동안 안전성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에 mRNA 백신을 접종하고 싶지 않고 코르베백스를 접종하고 싶다는 사람들로부터 매일같이 편지를 받는다며 이것은 백신에 대한 사람들의 거부감을 극복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교수진들은 백신 생산 능력을 갖춘 한국이 백신을 함께 생산해 저소득 국가에 공급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미국이 아닌 한국에 이와 같은 제안을 했다는 것은 미국만큼 한국의 백신 생산 능력을 높게 본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는 코르베백스 생산을 늘리기 위해 한국 기관과 협력 관계를 맺고 싶습니다. 백신을 생산할 수 있는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매우 특별합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한국 기업이 원하면 백신 제조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넘기겠다고 했으며 연구 자산을 넘겨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조 과정에 대한 우리의 모든 정보도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현재 한국은 백신 허브로 손꼽히며 일본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